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희망해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해 뜨기 전 짙푸른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들이운 산골 마을. 달구름 소리가 고요를 깨뜨리지만 마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답니다. 그 조용한 정적 가운데 오직 한 청년만이 깨어 냇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청수. 누군지도 모르는 부모에게 버려진 고아로 어렵게 자라온 그였지만 부단히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빈손으로 시작하여 비를 피할 지붕이 있는 허름한 초가삼간이나마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더없이 자랑스러웠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수에게는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던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림 그리기였지요. 날품을 팔아 하루벌이 일을 끝내고 돌아오면 청수는 씻는 둥 마는 둥 허겁지겁 물을 뒤집어 쓰고는 곧바로 그림 도구들을 펼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그림을 그리는 붓을 쥔 손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노라면 하루 종일 일하느라 몸에 쌓여있던 피로가 말끔히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사용했는지 털이 거의 빠져나간 낡은 붓 하나와 군데군데 깨진 벼루 하나를 옆에 둔 청수는 초가즈 마루짝에 앉아 분판에 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제 저녁 산 너머에서 본 노루 한 쌍, 밤하늘을 수놓았던 반짝이는 별들, 마을 어귀에 홀로 서 있던 늙은 버드나무까지 청수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모든 사물과 동물들이 생생하게 분판 위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분판 위를 모두 채워 새카맣게 변하면 물을 적신 헝겊으로 분판을 닦아내고는 다시 그림을 그렸지요. 당시에는 종이를 만드는 원료인 당나무를 절약하기 위한 방편으로 껍질을 벗긴 3대 등의 단섬유 5푼에 당나무와 같은 장섬유 1푼을 혼합하여 만든 마골지조차 귀하디 귀한 시절이었으니 청수의 넉넉하지 않은 형편으로 종이는 함부로 구할 수도 없었던 사치품이었어요. 그리하여 청수는 서당에서 공부를 하는 학동들의 모습을 어깨너머로 구경하다 거기서 차가 난 것에 꾀를 내어 고안한 것이 바로 이 분판이었습니다. 비록 부드럽게 그려지는 고급 붓과 종이는 없었지만 청수는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세상 모든 시름을 잊고 행복했습니다. 홀로 된 외로움을 잊기 위해 시작한 그림은 청수의 유일한 친구이자 동료였지요. 그렇게 하루, 이틀, 붓을 놀리며 쌓은 시간이 도성의 성곽만큼이나 높아지니 어느덧 그의 그림 실력은 일취월장하여 지금에 이르러서는 마치 생명이 깃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실력이 어찌나 출중하던지 청수가 그린 그림 속 풍경이나 생물들을 보고 있노라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사각거림, 노루의 촉촉한 눈망울, 심지어 버드나무 가지에 앉은 작은 새의 지저귀까지 들리는 듯 하였지요. 그렇게 한참이나 지난 세월들을 추억하며 냇가에 앉아 그림 산매경에 빠져있던 그때 청수의 눈에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다리를 다친 모양인지 낑낑거리며 냇가를 이리저리 헤매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다름 아닌 제 고을에서 골칫덩이로 여겨지던 떠돌이 개였습니다. 부엌이며 장독대며 이곳저곳 들쑤셔 엉망을 만들어 놓는 통에 고을 사람들은 정신사납다며 모두가 쌀이빗자루로 이 강아지를 쫓아내며 외면했지만 청수는 어쩐지 강아지의 처지가 지금의 자신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톨이 신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청수는 강아지가 몹시도 불쌍했습니다. 참으로 어쩜 이리 가여운 처지가 있을꼬. 잠시만 기다려보거라. 청수는 냇가에서 깨끗한 물을 길어 강아지에게 먹이고 나뭇가지와 넝쿨을 이용해 다친 다리에 부목을 대어 고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강아지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자신의 낡은 옷가지를 깔아주었지요. 배가 고플 강아지를 위해 집에서 싸온 자신의 아침거리를 나눠주니 강아지는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청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많이도 굶주린 모양이로구나.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해. 오늘은 나도 먹을 것이 없네. 대신 다음에 만난다면 꼭 배불리 먹여줄게. 청수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강아지는 마치 그의 마음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고맙다는 표현을 하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청수는 그런 강아지를 옆에 내려놓고 다시 분판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네가 나의 그림 소재가 되어주어야겠다. 청수는 활짝 웃으며 강아지의 건강한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발로 힘차게 뛰어노는 강아지의 모습을 그리며 청수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지요. 청수는 분판을 들어 제 그림을 강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너도 곧 이렇게 활기차게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금방 낫게 될 거야. 종이만 있으면 좀 더 활기찬 너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텐데. 청수는 아쉬움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게 그림에 한참이나 빠져있던 사이 해는 하늘 높이 위로 올라 날이 밝았고 청수는 분판과 화구들을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또 보자. 이제 나도 일을 하러 가야 하거든. 청수는 강아지에게 손을 흔들고는 몸을 일으켜 바지의 먼지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간 청수는 두 다리 가득 힘을 싣고는 고단한 날품으로 보낼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끝냈어요. 이것은 다른 이야기로 사실 고을에서 청수의 재능을 알아봐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고을 사람들은 청수를 일명 화광장이라고 부르며 손가락질했지요. 그림에 미쳐있는 놈이라며 그의 그림을 돈벌이도 되지 않는 쓸모없는 짓이라 칭하고는 업신여겼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조실부모한 외톨이에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청수가 팔자 좋게 그림이나 그리고 있는 행위는 사치스럽고 한심한 짓으로만 보였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청수는 버려진 집에 담벼락에 멋진 호랑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힘찬 분놀림으로 호랑이의 용맹스러운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었지요. 그때 백서방이라는 심술궂은 장사꾼이 지나가다 청수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허, 이 녀석 보게? 또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이놈아, 담벼락에다 그림을 그려서 밥이 나오느냐? 아니면 돈이라도 나오느냐? 차라리 그 시간에 내 장사 나거들어 품삯이라도 받아가거라. 백서방의 호통에도 청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림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놈아, 내 말이 아니 들리는 것이냐? 잘 들려요, 아저씨. 하지만 저는 그림을 그리는 일이 좋은 거려.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보았나? 그림이 밥이나 먹여주느냐? 배고프면 그림이라도 뜯어 먹을 테냐? 그림은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저씨는 이해 못 하시겠지만, 얼씨구, 하여간에 쥐뿔도 없는 놈들이 꼭 이렇게 헛바람만 들어가지고는. 백서방은 청수의 그림 위에 침을 퇴뱉고는 발로 흙을 뿌려 그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청수는 속이 잔뜩 상했지만 그렇다고 백서방에게 대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가끔 백서방이 던져주는 일감은 청수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청수는 그저 망가진 그림을 바라보며 풀이 죽은 채 눈물을 글썽일 수밖에 없었어요. 또 다른 어느 날에는 청수가 마을 어귀에 있는 큰 은행나무 밑에서 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하는 작은 새들의 모습을 정교하게 그리고 있는데 천석군 최영감네 막내여 식인 효율이 나타나 청수의 그림을 보고 비웃는 것이었지요. 우와, 요것 봐라. 너 같은 거렁뱅이가 대관절 그림은 무슨? 아주 그냥 한량납셨네 납셨어. 어디, 내 그림 솜씨나 한번 볼 테냐? 효율은 청수의 손에서 붓을 획 빼앗아 분판 위에 그려놓은 그의 그림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괴상한 모양의 그림을 그려놓고는 깔깔거리며 웃었지요. 청수는 붓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못된 심보를 가진 효율은 붓을 저 멀리 던져버리고는 유유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청수는 흙투성이가 된 붓을 주워들고는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고약한 기집애.
저건 꼭 저렇게 좋아한다는 티를 괴팍하게 낸다니깐. 아무튼 효율이 저거는 아직도 어린애야 어린애. 제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부어도 그렇다고 하여 내게 그림을 앗아갈 수는 없을 것이야. 이 정도로 좌절하기엔 그림은 내 소중한 친구란 말씀이지. 다행히 이런 난관과 멸시 속에서도 그림에 대한 청수의 열정은 쉽사리 꺼지지 않았어요. 그는 고을 사람들의 냉대와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냇가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의 그림 실력을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외롭게 지낸 자신과 같은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제 그림으로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였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고단한 하루를 끝내고 마루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청수에게 일전의 강아지가 찾아왔습니다. 어라? 너로구나. 반갑다. 날 찾아온 게니 쩔뚝이던 다리도 다 나은 모양이로구나. 청수가 반갑게 강아지를 맞이하자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청수를 향해 짖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 쪼르르 달려나갔다가 뒤를 돌아보고 또 쪼르르 달려나갔다가 뒤를 돌아보는 것을 반복하기 시작했지요. 신기한 마음이 든 청수가 강아지를 따라 나서니 강아지는 청수의 집 뒤쪽에 위치한 산자락의 깊은 숲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거참 신기한 노릇일세. 저 녀석이 대체 뭐 때문에 이런 곳까지 나를 데려가는 것일까? 의아한 마음으로 한참을 강아지를 따라가던 청수. 곧이어 청수의 시야에 강아지의 모습은 말끔히 사라졌고 대신 큼지막한 나무 뒤쪽으로 환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마치 달빛이 쏟아져 내리는 듯 눈부신 빛 속에서 태어난 모양새의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뭐야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냐? 기다랗고 검은 머리카락을 댕기나 쪽진 흔적도 없이 바람에 태워 흩날리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지요. 제 아무리 살이 분별에 어두운 사람이라 한들 그 여인이 이승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청수가 엉덩방아를 찌우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놀라지 말거라. 나는 그저 너의 무해한 재능을 쭉 눈여겨보고 있던 존재이니라. 너 자신도 모르게 행한 작은 선행들이 물꼬가 되어 이렇듯 우리가 만나게 되었구나. 이질적인 외견과는 비교되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여인이 말했습니다. 청수는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볼을 꼬집어 보았어요. 따끔한 통증이 느껴지고 있었으니 분명 꿈은 아니었지요. 누구십니까? 청수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물었고 여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청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하얀 붓 한 자루와 부드러운 종이 두루마리를 건네는 것이었어요. 얼핏 보기에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붓에서는 은은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받거라. 이 붓은 이것을 쥔 자의 마음이 향하는 것을 그대로 그려낼 것이니라. 또한 네 종이는 이 붓으로 그림의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청수는 떨리는 손으로 붓과 종이를 전해받으며 물었지요. 마음이 향하는 것이요? 그것이 대관절 어인 말씀이신지. 하지만 명심하거라. 커다란 힘에는 또한 커다란 책임이 따르는 법. 이 붓은 반드시 이 종이 안에서만 사용해야 할 것이야. 내가 건네준 종이 외의 장소에 붓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그릇된 일이 벌어질 수 있단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또한 이 붓을 놀리는 자의 마음에 달려있지. 물론 내가 이 붓을 너에게 건넨 이상 너 아닌 다른 자가 이 붓을 사용해 본들 아무런 효능도 없는 보통의 붓이겠지만 말이다. 너의 마음이 견딜 수 없고 흔들림이 심해진다면 그때는 이 붓을 포기하여도 좋다는 것을 기억하렴. 붓을 쥔 청수의 손에서 희미하게나마 신비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여인이 제게 던진 말은 마치 선문답처럼 들렸기에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청수의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부디 그것이 너에게 도움이 되기를. 청수에게 붓을 전한 여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는 그렇게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청수는 멍하니 붓을 쥔 채 여인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던 붓과 종이를 들어 보이며 깊은 고민을 시작했지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도무지 믿기지도 않았거니와 또한 신비로운 물건이라 한들 자신이 온전히 사용할 깜냥이 되는지도 의심스러웠으니까요. 그러다 청수의 배에서 꼬르륵 하며 잔뜩 허기가 져 있음을 알리는 구슬픈 가락이 튀어나왔고 이내 허기진 배를 틀어주며 빈쌀독을 바라보았지요. 믿져야 본전이라고 했었나. 그럼 어디 한번. 이판사판이다 싶어진 청수는 종이를 펼쳐놓고는 쌀 한 가마니를 쓱쓱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쯤은 장난스럽게 시작한 일이었고 그저 값비싼 종이가 생겼음에 기쁜 마음으로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감각이 궁금하여 저지른 일이었지만 뒤이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종이에 그린 쌀 가마니가 온데간데 없이 스르륵 사라지더니 이윽고 빈 쌀독이 금세 쌀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겠어요? 쌀독을 바라본 청수는 깜짝 놀라 독 안을 향해 손을 뻗어보았어요. 세상에, 그것은 손으로 만져지는 실제의 쌀이었습니다. 맙소사, 이게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입을 다물지 못하던 청수는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불리, 그것도 흰 쌀밥을 먹을 수가 있었답니다. 든든해진 배를 퉁퉁 두드리며 청수는 이 신묘한 붓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좋을지를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는 제 손에 굴러들어온 이 신통함을 이용해 오랫동안 염원해오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비한 붓을 가진 청수 소문은 순식간에 고을에 퍼졌습니다. 청수는 거의 1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붓과 그림을 이용해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병든 사람에겐 약초를 그려주었습니다. 오갈 데가 없는 사람에게는 초가 삼간을, 홀로 된 외로움에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그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들을 그려주었어요. 사사로운 일에 쓰지 않고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섰지요. 청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광장이라며 그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청수를 무시하던 백서방도 이젠 지난날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구했고 청수를 고을의 자랑으로 여겼지요. 그들 중에서는 제 눈에 청수만 보였다 하면 쪼르르 달려와 괴롭히던 말괄량이 효율 역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청수의 인품을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켜보던 효율은 어느새 그에게 찰싹 달라붙어 둘도 없는 단짝 흉내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 멍청아. 너는 저 치들이 너를 얼마나 업신여기고 무시했는데 대관절 무엇이 그리 어여쁘다고 온갖 걸 퍼다주며 도와주니 도와주기를. 그러는 효율이 너 역시도 맨날 날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으면서 웬 사돈난 말이래. 야, 그거랑 이거랑 같니? 나는 어이구, 알겠다 이 녀석아. 아무튼 지금은 내가 좀 바쁘니까 나중에, 네 마음이 더 솔직해지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자. 청수는 효율의 마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었고 언제든 자신이 다가가기 손쉬운 존재였던 외톨이 청수가 이제는 고을 사람들을 구휼하느라 자신과는 만나기조차 어려워진 것이 효율은 너무도 불만이었지요. 효율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효율이 청수의 꽁무니만 쫓던 어느 날 시원한 폭포수를 배경 삼아 그림에 빠져있던 청수에게 효율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슬그머니 청수의 어깨 너머 그림을 바라보더니
청수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지요. 청수야, 너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지난날 너를 괴롭혔던 것을 용서해줘. 사실은 줄곧 너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할 길이 막막하여 그리 너를 괴롭힌 것이었단다. 이젠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기회가 되었으니 너와 함께 사람들을 도우며 그렇게 지내고 싶어. 청수가 뭐라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효율은 청수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갓 쪄낸 인절미처럼 부드러운 효율의 몸이 청수에게 쏟아져 내렸고 그렇게 두 사람은 폭포수의 물줄기 소리에 격렬한 신음성을 묻어버린 채 농밀한 사랑을 나누며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하여 꿈같던 시간이 차곡차곡 지나고 청수는 신묘한 붓 덕분에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또한 외롭던 자신의 일상이 풍성하게 바뀐 것이 진심으로 행복했지요. 이제 자신의 곁에는 어여쁜 효율과 자신을 칭송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더 이상 외롭지가 않았어요. 밤이면 몰래 제 집을 빠져나와 청수의 집으로 스며드는 효율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음이 무르익으면 밤바람에 잔뜩 달아오른 효율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청수의 몸 여기저기를 훑으며 잔뜩 애간장을 태우는 시간을 가졌고 그렇게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사랑을 나누며 돈독한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런 청수의 마음이 너무도 순진했던 탓일까요? 청수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청수와 그의 붓에 대한 소문이 이웃마을의 부호, 탐욕스러운 왕첨지에게까지 닿았어요. 신묘한 붓에 대한 소문을 접한 왕첨지는 단걸음에 청수를 찾아왔습니다. 단도직입으로 말하겠네. 자네의 그 신묘한 능력으로 내게 마르지 않는 불을 가져다 주게. 그리만 해준다면 내 모든 연줄과 능력을 동원하여 자네에게 벼슬길이 열리도록 해줄 것이야. 트자아니 장례를 약속할 여인도 있다면서 이런 촌구석에서 사람들 뒤치닥거리나 하면서 일생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도와준다면 자네의 앞길 역시도 탄탄대로일 것이야. 장차 아내가 될 여인에게 마님소리 정도는 듣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왕첨지의 소문을 익히 들어 그의 인품을 알고 있던 청수는 단호히 거절했지요. 이 붓과 제 능력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못 들은 것으로 해둘 터이니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단호히 끊어내는 청수의 태도에 왕첨지는 비굴한 몸짓으로 그를 끝없이 설득했지만 도무지 청수는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왕첨지는 본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자였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첨지가 청수에게 바락 외쳤습니다. 자네가 아직 영글지 못하여 시기 어린 마음에 글이 나왔다는 것이겠지? 허나 자네는 나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어. 내 제안을 거절한다면 어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네. 그리고는 씩씩거리며 청수의 집을 나가버리는 왕첨지였어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연신 발을 쿵쿵 구르며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영역싸움에 패배한 수탈과 같았지요. 그리하여 왕첨지가 돌아간 뒤 한참의 시일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늘 시간에 맞춰 자신의 집으로 흘러들던 효율이 그날따라 소식도 없었어요. 청수는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되어 밤늦도록 효율을 기다렸지만 효율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을의 회관으로 나가본 청수는 고을 사람들로부터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밤에 효율이 왕첨지의 사주를 받은 왈패들에게 그만 납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뭐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청수는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붓과 종이를 챙겨 들고 효율을 찾아 나서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마루에 서신 한 통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펼쳐보니
그것은 왕첨지가 보내온 협박장이었습니다. 자네의 정의는 내가 데리고 있으니 내 제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마음이 있다면 아래에 적힌 나의 집으로 찾아오시게나 내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네. 거절하겠다면 자네의 정의는 내 침노가 될 게야. 나는 그 정도의 힘과 권력은 있는 사람일세. 서늘한 협박에 청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효율의 식구들은 모두 도읍으로 출타를 나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응당 효율을 구해야 했지만 왕첨지의 요구대로 그의 개인적인 탐욕을 채울 도구로 붓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효율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왕첨지 그자라면 능히 효율에게 해코지를 할 인물이야. 한참을 고뇌하던 청수는 결국 왕첨지의 집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젠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 효율을 향한 걱정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왕첨지의 집에 도착하니 대문 앞에는 험악한 인상의 왈패들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청수를 본 왈패들은 그를 안으로 끌고 갔지요. 넓은 마당을 지나 안채로 들어서자 왕첨지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청수를 맞이했습니다. 오, 드디어 자네가 왔군. 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건가? 왕첨지의 곁에는 밧줄에 꽁꽁 묶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효율이 있었지요. 왕첨지가 효율을 협박하듯 바라보자 효율은 눈물을 글썽이며 청수에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청수가 왕첨지에게 굴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청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으니 제발 여자를 해치지 마시오. 오, 좋아, 좋아. 그러길래 진작에 내 말을 들었으면 자네의 정인도 이리 험한 꼴은 보지 않아도 되었잖는가. 참으로 이리도 좋은 여자를 두고 말씀이야. 왕첨지가 입맛을 다시며 손끝으로 효율의 뺨을 쓰다듬었고 효율은 두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돌려 왕첨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시겠지만 끊이지 않는 막대한 불을 안겨드리려면 협소한 공간으로는 아니 되오. 왈패들을 물리시고 조용하고 넓은 공간으로 안내해 주시오. 내 반드시 약조한 것은 지키겠습니다. 허튼 짓을 꾸밀 생각이라면 아직 내 손아귀에 내 놈의 계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야. 그리하여 왕첨지는 왈패들을 물린 뒤 효율을 데리고 자신의 넓다란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자, 이곳이라면 마음껏 자네의 실력을 펼칠 수 있겠지. 왕첨지의 안내를 받은 청수는 자신의 짐보따리에서 붓과 종이를 꺼내 들었지요. 그렇게 꼼짝없이 종이 위에 붓을 놀리려던 찰나 청수는 자신에게 붓을 건네준 신비한 여인의 귀띔이 떠올랐습니다. 신묘한 붓은 반드시 같이 받은 종이 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말이지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청수는 종이를 둘둘 말아 보따리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작은 종이로는 어르신께 드릴 막대한 불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아주 커다란 종이를 준비해 주시오. 어르신의 부귀영화를 모두 담아내 큼지막한 종이를 말이오. 그거야 어렵지 않지. 어디 한번 자네의 능력을 감상해 보실까? 왕첨지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고는 서재를 뒤져 고급 종이들을 잔뜩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들을 벽면에 이어붙이기 시작했지요. 서재의 벽 한 면이 전부 종이로 가득 찼고 그것은 마치 거대한 한 폭의 종이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되겠는가? 청수는 속으로 이를 갈았지만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 종이에다 황금이 열리는 나무가 가득한 섬을 그릴 것입니다. 다 그리고 나면 어르신은 필요할 때마다 섬으로 들어가셔서 나무에 열린 금을 따와 돌아오시면 되는 것이지요. 나무는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며 섬 또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 말한 청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붓을 들었습니다. 청수의 손끝에 왕첨지와 효율의 시선이 집중되었지요. 청수는 망설이는 척하다가 황금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나무가 빽빽한 무인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이 금빛으로 빛나는 나무와 바다,
그리고 섬에 펼쳐진 백사장까지. 청수의 손길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그림은 점점 더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왕첨지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과연 신묘한 솜씨와 재주로구나. 한시도 더 기다리지 못하겠으니 빨리 섬으로 가는 길을 완성해주게. 알겠습니다, 어르신. 이것은 어르신만 다닐 수 있어야 하니 널찍한 길보다는 좁다란 길이 더 낫겠지요. 청수는 왕첨지의 재촉에 못 이기는 척 섬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렇게 서재하는 청수가 손을 놀리는 소리와 붓이 종이에 마찰되는 사라락 소리만이 가득 차기 시작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청수가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쳐내고는 붓을 내려놓았지요. 휴, 다 되었습니다, 어르신. 청수의 말에 왕첨지가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에서는 정말로 황금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수많은 나무들이 질비한 섬이 그려져 있었어요. 섬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나뭇잎을 흔들어대며 왕첨지를 유혹하고 있었답니다. 참으로 이것이 다 내 것이라는 말이로구나. 이게 꿈은 아니겠지. 물론입니다. 자, 여기 길을 만들어 두었으니 한번 섬까지 나서 보시지요. 청수가 왕첨지에게 손짓하며 그림 속의 길을 가리킨 채 부추겼고, 눈앞에 황금이 뿜어내는 금빛 자태에 눈이 멀어 앞뒤 가릴 새도 없었던 왕첨지는 그렇게 덜렁 그림 속으로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왕첨지가 나무에 달린 금빛 열매를 손으로 만져보며 외쳤어요. 우아하하하, 정말이로구나. 정말로 손에 만져진다. 손에 힘을 실어 열매를 뚝 따내자 열매가 맺혀있던 자리엔 금세 새 열매가 자라 탐스러운 금빛을 뿜어내는 것이었지요. 그야말로 무한의 금밭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로구만. 나는 이제, 아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부자로세. 그림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간 왕첨지가 흥에 겨워 소리치는 사이 청수는 묶여있던 효유를 풀어주고는 제품으로 꼭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청수는 효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효율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청수의 품에 안기니 마음이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효율이 잔뜩 난처한 표정이 되어 말했지요. 고마워, 청수야. 네가 날 구하러 와줬어. 하지만 참으로 면목이 없구나. 내가 저작자에게 잡히는 바람에 사사로운 일에 너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었으니. 걱정하지 마, 효율아. 내게 다 생각이 있어. 내가 아니라 너의 용기가 너를 구한 거야. 넌 내가 왕첨지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힘을 줬어. 효율의 등을 두드려주며 그녀를 위로한 청수는 몸을 돌려 자신의 보따리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미리 준비해 둔 부싯돌을 꺼내들어 황금나무 섬이 그려진 종이에 불을 붙였습니다. 부싯돌에서 번진 불씨가 종이에 옮겨 붙었고, 이윽고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불길은 순식간에 그림을 집어 삼켰어요. 그림에 붙은 불을 발견한 왕첨지가 사색이 된 얼굴로 고함을 지르며 섬과 연결된 길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상해둔 청수는 일부러 좁다란 길을 그려두었기에 왕첨지는 빠른 속도로 뛸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그림의 바깥으로 나오기도 전에 종이는 모조리 불에 타버리고 말았고, 불은 삽시간에 서재에 옮겨 붙기 시작했어요. 그림 속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돌아갈 길이 막힌 왕첨지는 그림 속 황금나무의 섬에 영원히 갇혀 자신의 탐욕이 그대로 실현된 곳에서 평생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청수는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당신의 가슴이 식힌 탐욕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으니 내게 놓여와 마시오. 자, 효율아, 우리도 이만 도망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청수는 보따리에서 신묘한 종이를 꺼내어 말을 그려 넣었고,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말에 올라타 효율과 함께 왕첨지의 집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효율을 구출하고 왕첨지에게 통쾌한 복수를 한 청수는
자신의 고을로 돌아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구휼을 멈추지 않았지요. 고을 사람들은 왕첨지에게서 벗어나 무사히 돌아온 청수와 효율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청수는 자신의 손에 들어온 붓의 힘이 자신이 가진 선한 마음에 이끌렸던 것이며 또한 선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청수는 신묘한 붓을 집어들고 마음껏 손을 놀려 고을 사람들을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메마른 가뭄이 계속되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때면 구름을 그려 농밭에 비를 내리게 하여 풍성한 곡식이 자라게 했고, 오랑캐가 쳐들어와 국토가 혼란으로 물들 기미가 보이면 커다란 조선 호랑이를 그려 넣어 상군의 위용을 뿜어내는 범이 튀어나와 오랑캐들을 산산이 박살내어 버렸지요. 청수와 효율의 고을에는 사람들이 시름을 잊고 혼란에서 벗어나 웃음꽃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청수야, 나는 네가 나의 정인이라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단다. 너의 그 착한 마음씨와 네가 노력으로 일궈내 얻은 그 재주는 내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랑스러운 보물이야. 고마워, 효율아. 너 역시도 처음엔 그저 나를 괴롭히던 말괄량이었지만 이제는 외롭기만 하던 내게 버팀목이 되어준 정말이지 나에게 소중한 존재란다. 나와 혼인하여 앞으로도 우리 서로를 위하면서 그리 지내도록 허락해 주겠니? 효율은 눈물을 흘리며 청수의 손을 맞잡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녀의 두 뺨이 홍당무가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입술을 포개며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후로 청수와 효율은 혼례를 올리고 합가하여 서로를 돌보았고 붓과 종이를 이용해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며 그렇게 오랜 시간을 행복하게 지내며 고단한 세상의 한 줄기 귀감이 되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남원 땅의 한 고을에 묘분이라는 이름의 어여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묘분은 참으로 어느 누가 보아도 미인이라 칭할 정도로 그 아름다움이 비범하였으니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모두의 칭찬을 달고 살아야 정상이겠으나 그 행실과 성품이 미모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요분아, 너는 대체 어쩌자고 그리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것이냐?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내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오늘도 한바탕 동네 사람들과 시시비비가 붙어 그녀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연신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느라 진땀을 뺀 묘분의 어미가 묘분을 불러앉히고는 잔소리를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어머니, 저 집 아들이 나를 좋다 하기에 내 잠시 장난삼아 데리고 논 것뿐이지. 그것이 어찌 저희 잘못이란 말입니까? 애초에 제 집 아들놈 정신머리가 글러먹은 것을 왜 저희 탓을 한다는 것인지요. 저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아이고, 이거사! 내일 모레 옆고을 김간의 여식이랑 혼례를 치르기 위해 날짜까지 받아둔 예비신랑이랑 그래. 야음을 벗삼아 물레방앗간에 들어가 서로 입을 맞춘 것이 그릇된 일이 아니란 말이더냐? 대관절 어인 연유로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벌이는 게야? 도대체가 남 부끄럽지도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어찌 저희 잘못만이겠습니까? 애초에 예비신랑이 외간 여자의 미색에 빠져 한눈을 판 것이 잘못 아니겠어요? 제가 날 때부터 천하자색으로 빼어나게 태어난 것을 어찌 탓하겠냔 말이어요. 오히려 당당한 묘분의 태도에 그녀의 어미는 가슴을 치며 답답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핏줄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기묘한 것이 여식인 묘분의 행실과 성정이 이토록 엉망이었으나 묘분의 어미는 동네 사람들의 신임이 두터운 훌륭한 안악이었습니다. 항시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치 않았으며 동네의 대소사에도 성실히 참여하여 마을 발전에도 항시 이바지하던 인물이었지요. 묘분이 어릴 적 일찍이 아비를 여의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나 하나뿐인 여식이 행여나 나쁜 길로 빠질 것을 우려한 묘분의 어미는 그녀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 어려운 살림에도 단 한 번의 일탈조차 하지 않았지요.
어릴 적부터 오로지 이 묘분의 훈육에만 힘을 써왔던 세월이 10수년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극진함은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에 맞이 않았던 시간이었지요. 그러나 그런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찌된 일인지 묘분의 행동은 그 하나하나가 마을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거사, 내가 지금까지 이토록 많은 사고를 치고도 어찌 무사할 수 있었는지 청녕 모르겠느냐? 그것은 저희 미모가 대신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단지 이 어미가 그간 마을 사람들에게 쌓아둔 공덕 덕분이다 이 한심한 거사. 요분이 네가 내 여식이 아니었다면 너는 벌써 진작에 멍석에 말려 마을 앞에 저 커다란 개암나무에 걸려 까치밥이 되었을 게야. 그랬습니다. 마을의 남정네들은 모두 이 묘분의 괴팍한 행실에도 그녀의 미모가 뛰어났기에 이를 여사로 여기며 웃고 넘겼지요. 그렇지만 마을 아낙네들의 서슬퍼런 분노에도 묘분이 멀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묘분의 어미 기주댁이 그간 어질게 쌓아둔 은덕덕택이었습니다. 어휴, 참말로 기주댁 딸내미만 아니었으면 벌써 요절을 내도 단단히 냈을 터인데 그 착한 어미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어찌 기주댁한테 저런 여식이 날 수가 있대 그래? 아이고, 누가 아니려? 묘분이 저놈의 지집에 어릴 때부터 기주댁이 그리도 훈육에 힘을 쓰면서 종아리가 부르트도록 콘줄을 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버릇을 고치지 않더란 거 아니여? 이처럼 묘분의 행동 거지는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그 행실의 기묘함이 해가 바뀔 때마다 변덕이 끄는 통에 종잡을 수조차 없었는데 어느 해에는 도벽에 눈을 떠 옹고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물건들을 슬쩍 해대 뒷산에 묻어두질 않나? 또 어느 해는 거짓말로 입이 트여 옹고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대는 통에 이제는 콩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아무도 믿어주질 않을 지경이었지요. 그런 시간을 거쳐 장성한 지금에는 자신의 물오른 미모를 앞세워 온 마을의 남정네들 마음을 쥐고 흔들면서 불장난에 심취한 것이었습니다. 임자가 없는 총각만을 노렸다면 이야기가 또 달랐겠으나 묘분이 제 놀이객감으로 삼는 대상에는 노소와 혼인 여부를 가리지 않았으니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간 기주댁의 얼굴을 봐서 참아주던 마을의 아낙네들은 묘분의 행실이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사내들은 묘분의 미모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그녀를 두둔하기 바빴으니 아낙네들끼리 합심하여 묘분을 관하에 고발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지요. 때마침 고을에는 처자식을 한양에 두고 홀로 승관사또가 임지로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부임 초부터 반듯한 언행에 뇌물조차 멀리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니 아래 것들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없다 하여 소문이 자자한 원님이었지요. 이번에 부임하신 사또라면 필시 저 묘분인연 행실을 어미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요. 아, 물론이요. 싸게 가서 저것의 만행을 샅샅이 구하자고. 저 망할 놈의 행실 때문에 아주 고을 풍기가 땅으로 떨어지기 전에 막아야 되는구먼. 화가 머리끝까지 뻗친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아침대바람부터 관하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들은 사또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묘분의 만행을 하나하나 고하고서는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읍하였습니다. 아낙네들의 말을 들은 사또가 말했지요. 그대들의 읍소를 소상히 들어보니 만약 내게 고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는 지엄한 조선의 국법을 어지럽히는 대단히 문란한 일일 뿐만 아니라 아녀자의 몸으로 정절을 우습게 여김으로써 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구나. 내 그 묘분이라는 여인을 당장 문초할 터이니 육방 관속들은 속히 내 앞에 죄인을 대령토록 하라. 그날 밤 평소의 묘분에게 홀딱 빠져 그녀를 흠모하고 있던 이방인 묘분을 찾아왔습니다.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이방이 안절부절의 목소리로 귀뜸해 주었지요. 아이고, 묘분아! 아주 큰일이 나버렸다. 마을 여편네들이 오지게 작당을 하고 사또한테 너를 엄벌해달라 읍하는 바람에 우리 융통성이라고는 먹고 죽을 애도 없는 외골수 사또께서 너를 잡아 족치겠다고
육방관숙들한테 엄포를 해놓은 상황이란 말이여, 시방. 이 일을 웃자면 좋단 말이여? 잠자코 이방의 말을 듣고 있던 묘분이 완연한 호를 그리며 씩 눈웃음을 흘렸습니다. 꾀가 뚝뚝 흐르는 눈빛이었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방의 얼굴을 물들이며 넋을 빼는 사이 묘분이 앵두 같은 입술을 움직이고는 말했답니다. 이방 나으리 걱정 마시고 돌아가셔요. 그리고 돌아가시거든 사또께 제 말대로 이르셔요. 묘분은 생글거리며 이방에게 귓속말을 속닥거렸고 걱정 가득한 얼굴의 이방은 일단 알겠노라며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사또가 말을 타고 이 고을 저 고을 초도 순시를 하고 돌아온 뒤 이방을 불러 명했지요. 여보께 이방, 어제 안악들이 고한 그 묘분이라는 여인을 당장 잡아들이게. 어이구, 나으리,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헌데 그 전에 순시를 다녀오시느라 다리가 많이 아프시지요? 묘분이라는 계집은 언제든 잡아다 족칠 수가 있으니 문초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다리 안마부터 받으시지요. 안 그래도 우리 고을에 안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머스매가 하나 있습지요. 그러한가? 나란 일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 저된다만. 새로 부임하신 사또께 인사 여쭙고 싶어하는 민심을 돌보는 것 또한 나란 일을 돌보는 것이니 하등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구만요. 그렇다면 들여보내게. 대신 이 안마의 기법이 참으로 특이하고도 기한한지라 볕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받으셔야 그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요. 그리하여 별당 안채에 안막으로 둘러놓았으니 속히 그곳으로 드시지요. 아니, 무슨 안마이기에 그리도 호들갑까지 떨어가며 받아야 한다는 말이던가? 사또가 의아해하는 사이 이방은 서둘러 사또를 대동하여 별당 안채로 향하였고 온 창호를 죄시커먼 안막으로 가려놓은 별당 안으로 들어서니 마치 삼경의 시간처럼 방 안이 어두컴컴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토록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지 않는가? 호롱이라도 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방은 대답 대신 굽신거리며 방문을 닫고 자취를 감춰버렸고 어둠 속에서 사또가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 앉는 순간 여우털 번거지를 눌러 쓴 얄쌍한 소년이 두툼한 누비옷을 입은 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뒤스듬히 누워있는 사또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말없이 사또의 다리를 잡아 올린 뒤 안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냄새로구나. 이것이 무엇이더냐? 예, 나으리 쑥을 넣고 끓인 따뜻한 물이옵니다. 따끈한 물이 가득 담긴 대야에 사또의 발을 담그고는 사또의 발가락을 하나하나 조물락조물락 씻어내던 소년이 대답했지요. 변성기가 지나지 않았느냐? 내 분명 이방에게 듣기로는 머스매라 들었거늘. 꼭 여식의 목소리 같은 것이 참으로 여리여리하구나. 그래, 올해 몇이더냐? 예, 나으리 올해 16되었습니다. 16이라. 그렇구만. 헌데 이 안막으로 방을 덮어놓으니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구나. 어찌 이리 어두운 곳에서 안마를 해야 하는 게인지 알려다오. 나으리, 그것은 조금 후면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약효를 크게 하기 위함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사또의 종아리를 알차게 주무르던 소년이 간곡하게 읍했습니다. 안마의 솜씨가 어찌나 부드럽고 훌륭한지 어두컴컴한 방 안에 누워 그 손길의 다리를 맡기고 있으니 사또는 잠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또의 솜 넣은 바지를 걷어 올려 무릎까지 주무르던 소년이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제 허벅지 안마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 속옷이 불편하여 그러하오니 바지를 벗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사또가 흔쾌히 바지를 벗고 짧고 얇은 속옷만 입은 채 드러누웠습니다. 허벅지를 두드렸다 간지럽혔다 하며 가녀린 두 손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마의 기세를 높이던 소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지요. 나으리, 힘이 들어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저도 옷과 번거지를 벗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그러거라.
사또의 말에 소년이 투박한 번거지와 두툼한 누비옷을 벗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요? 암막을 뚫고 희미하게 들어오는 빛에 반사된 소년은 어째 소년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새하얀 속옷의 얼굴은 햇빛 한번 보지 않은 사람 마냥 그 자태가 그야말로 백옥이요. 도톰하게 무르익은 입술은 마치 새빨간 앵두를 닮은 것이 스쳐보아도 빼어난 미색으로 춘기를 풀풀 뿜어내는 아리따운 여인의 모양새였던 것입니다. 안마쟁이 소년의 정체는 바로 묘분이었지요. 아니, 이것이 대체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던 사또가 누워있던 몸을 일으켜 묘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려는데 이 소년이 사또를 밀어 보려 위해 눕히고는 어두컴컴 시커먼 칠흑 속에서 다시 사또의 허벅지를 안마하기 시작했지요. 이제 사또는 더 이상 아까처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사또의 마음은 단단한 바윗돌처럼 우뚝해졌지요. 그것을 눈치챈 묘부는 바스락바스락 한참을 꼼지락대더니 그 길로 사또의 품에 찰싹 안겨왔습니다. 한평생 오입이라고는 꿈꿔본 역사조차 없던 목석처럼 가만히 눈을 감고 누워있는 조신한 부인의 한우물만 파던 사또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놀라 자빠질 새로운 세계가 그렇게 열렸습니다. 남장을 한 새파란 이 팔청춘의 묘부는 사또가 그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현란한 기회들로 그의 얼을 쏙 빼놓았지요. 해가 중천에 걸린 시각에 치러진 이 운우지정의 천지가 개벽하듯 들썩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한숨 고른 사또가 안마소년, 아니 묘분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방안을 어둡게 해야만 했던 이유더냐? 내가 남장처녀라는 것을 이 방은 알고 있는가? 아닙니다. 나으리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또 나으리 뿐입니다. 또한 안마 외 이것을 행한 사람도 오직 사또 나으리 뿐입니다. 이는 사또를 향한 제 충심이자 진심이었으므로 오해는 마시옵소서. 아니, 그렇다면 대체 남장을 하는 연유가 무엇이더냐? 사또의 물음에 묘분이 절로 측은지심이 일어날 법한 표정이 되어 슬프게 읊었습니다. 소녀, 아비가 남겨놓고 간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하여 시작한 일이오나 어디 계집에게 일을 맡겨줄 사람이 있겠나이까.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남장을 한 채 그것이 들킬까봐 어두운 밤중에만 일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헌데 그것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켰기에 이렇게 사또를 따로 뵙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오해라니, 무슨 오해인가? 밤만 되면 저 집 처녀의 자취가 사라진다 오인하여 마을의 아낙네들에게 남부끄러운 오해를 받게 되었지요. 제 서방들이 허튼 짓을 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저를 엮어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확실한 증거 하나 없이도 저는 이 마을에서 공공연하게 부도덕한 행실을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낙인을 받게 되었사옵니다. 허나 그것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아비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아미스를 밟은 것뿐 저는 한치의 부끄러운 일을 행한 적이 없사옵니다. 물론 묘분의 이 말들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아름다운 묘분의 기회에 온통 넋이 나가버린 사또에게는 구구절절 슬프고도 애절한 사연으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이런 경을 칠 일이 있는가? 마을의 모두가 작당하여 어린 한 여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내 이것들을 당장 모두 문초하여 마을의 기강을 바로 세우리라. 안 됩니다. 제발 나으리. 절대 아니 됩니다. 그저 저에 대한 추포령만 거두시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마시옵소서. 그리 되면 저와 제 어미는 이 마을에서 발붙이고 살 수가 없게 되옵니다. 사또께서 임기를 마치고 떠나시면 저희는 어찌 살란 말이십니까? 부디 모른 척 해주시옵소서. 그날 이후 매일 밤 사또의 방으로 묘분이 안마를 해주러 왔습니다. 사또는 하루도 남장 안마사, 아니 새빨간 거짓말로 사또를 속여먹은 묘분을 보지 못하면
병이 날 지경이 되어 있었지요. 측은하고 불우하지만 그럼에도 힘을 내 일어서려는 소녀, 마을 모두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그럼에도 그들을 벌하지 말아달라 탄원하는 어질고 가여운 소녀. 이러한 심상을 사또에게 각인시킨 묘부는 사또에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 내가 이 임지에서 부임하는 동안은 결코 너를 처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있거라. 그렇게 사또를 완벽히 제 편으로 구워 삶은 묘분이 수많은 안악들의 호소와 고발에도 처벌받거나 관아에 끌려오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또를 등에 업은 묘분의 행실은 나날이 그 정도가 더해만 갔지요. 그렇게 묘분 천하의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묘분에게 빠져있던 사또의 임기도 끝이 났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사또는 눈물을 흩뿌리며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간 사또의 후광을 등에 업고 고약한 심보를 놀리던 묘분은 어느덧 통기가 꽉 찬 나이에 당도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묘분의 어미 기주댁이 열심히 가세를 돌보았지만 좀처럼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법은 없어 더욱 가세가 기울어져 있었지요. 하물며 어미를 도와 살림을 돌봐야 마땅했던 묘부는 사또의 안마를 비롯하여 마을 여기저기를 쏘다니며 온종일 헛짓만 하고 다니느라 도통 집안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터였습니다. 뒤를 봐주던 사또도 물러났겠다. 별볼일 없어진 집안의 여식이겠다. 게다가 그 행실이 방정맞아? 그야말로 지조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는 아녀자의 낙인까지 받았겠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제 아무리 미색이 출중하다 한들 홍기가 참 묘분을 정식 부인으로 데려가겠다는 집은 아무도 없었지요. 어휴, 내 팔자야. 하나뿐인 딸 자식 홀레 올리는 꼴도 보지 못하고 죽게 생겼구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런 꼴을 보게 되었누? 기주댁이 방구석에 앉아 가슴을 치며 신세한탄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묘분보다 한 살 아래의 사내를 둔 집안에서 혼담이 찾아들었습니다. 시댁에서는 혼수 하나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까지 내걸었으니 그야말로 기주댁은 눈이 번쩍 떠지는 것이었지요. 한 살 아래에다가 제치라니요. 저는 시집 한번 가지 않은 처녀인데 어찌 그런 사내에게 시집 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마을에서 뜨신 밥 쉰 밥 가리게 생겼느냐? 온 동네 방네 소문이 나서 이웃 고을까지도 내 방정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거사. 집안 형편이 기울어 혼수 마련할 돈도 없던 차에 혼례는 꿈도 꾸지 못하던 우리에게 그야말로 하늘이 주신 기회이거늘. 쉰소리 말고 썩 시집갈 준비나 해. 소박이라도 맞았다가는 내 손에 먼저 요절 날 테니 시댁에 깎듯이 굴고 알겠느냐? 제 어미 기주댁의 성화의 본전도 찾지 못한 묘부는 그렇게 입술을 대빨이나 내밀며 억지로 떠밀리듯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묘분이 이웃마을의 시댁으로 시집을 가고 보니 이미 이 댁의 첫 신부였던 여인이 시어머니의 혹독한 등살에 쫓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마을에서 아주 그 성질이 고약하기로 소문이 파다하여 평판이 바닥을 치고 있는 못된 사람이었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면 어머니가 내 다리 몽둥이를 요절낸다 하였으니 소박만은 맞으면 아니 될 일이야. 게다가 그리 되면 영영 나는 제대로 된 혼사는 꿈도 꿀 수 없는 몸이 될 터이니 별 수 없구나. 그리 생각하고 각오를 다진 묘부는 왕년에 천방지축이던 제 성미를 모두 내다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발딱 일어나 개울 속에 빠지라면 빠지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깍듯하게 굴었지요. 마치 시어머니 입속에 혀처럼 굴며 열성적으로 시집살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시집살이를 하기 시작한 묘분에게 닥친 시댁의 문제는 더욱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마친 뒤 침방에 들어가 곱게 누운 묘분에게 신랑이 다가왔습니다. 어이쿠 임자 고생 많았소. 그럼 어디? 그리고는 묘분을 꼭 끌어안으며 마카판을 시작하려는 참이었지요.
그 순간 바로 문 밖에서 대문이 떠나가라는 듯 큰 헛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얘 새아가 목이 막히는구나. 가서 물 한 사발 떠오너라. 라며 시어머니의 외침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외침 한마디에 그야말로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된 이불 속으로 찬물 한 동이를 쏟아붓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네, 어머님. 묘부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후다닥 일어나 치마 저고리를 걸치고 부엌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길로 물 한 사발을 떠다 시어머니에게 바치고 돌아오고 나니 뜨거웠던 신랑 신부의 마음이 스르륵 식어버렸고 얄궂은 시어머니가 또 언제 고양이 걸음으로 다가와서는 문 밖에 쪼그리고 앉아 있을지 몰랐기에 신랑 신부는 등을 마주 대고 밤을 새우고 말았지요. 도대체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느 날 밤에는 이 시어머니가 무려 자신의 베개를 들고서는 성큼성큼 신방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어휴, 내가 저놈의 영감 코 고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신랑과 신부 사이에 덥석 눕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구, 금쪽 같은 내 새끼. 마압소사, 묘부는 제 눈을 의심했지요. 급기야 이 시어머니는 징그럽게도 신랑을 안고서는 잠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품 안에 자식이기로서니 그래 다 큰 아들을 두고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인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쩐 일로 며느리를 위해 준답시고 한약 12첩을 지어온 뒤 그것을 푹 꽈 다려주면서 하는 시어머니의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얘야, 보약을 먹을 때는 기운을 중히 여겨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합방을 하면 아니 된단다. 라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와 함께 새색시인 묘분이를 문간방에 따로 재우고 시어머니가 신방에서 아들과 함께 잠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나,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아들을 저리도 끔찍이 제품 안에 갓난아이처럼 여기며 징그럽게 구는 게야? 참으로 아들 사랑이 유난인 어미의 이야기를 들어만 보았지. 그것이 미래의 내 시어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묘부는 서늘하게 식어있는 문간방에서 어이가 없어진 얼굴로 중얼거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묘분이 우물가에서 온종일 빨래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부엌에서 이어진 굴뚝이 기세 좋게 연기를 뿜고 있기에 묘분이 들어가 보니 세상에나 마상에나 가마솥에 물을 데워서는 홀랑 날것이 된 신랑을 시어미가 씻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묘부는 신랑의 첫 섹시가 곧다리 싸들고 제 발로 도망간 연유를 드디어 알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 왕년에 한가닥 거나하게 하던 이 당차고 강단 있는 묘분이는 첫 섹시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종자였습니다. 내 참으로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 꼬라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로구나. 세상 천지에 해도 저 나이를 처먹은 신랑을 그래. 제 아들놈이라고 손수 씻기다니 이는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유난이랍다. 덜 떨어진 신랑은 아예 믿을 바가 못 되었고 저 극성맞은 제 마누라에게 기 한번 펴지 못하고 쥐어 사는 시아버지도 기대할 수 있는 아군이 아니었어요. 천상 묘분 저 홀로 이 정신 나간 시어머니의 버릇을 고쳐놓아야만 하는 판에 직면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시어머니가 신방에 들어와 신랑과 신부 사이를 파고 들어오면 묘부는 군말 없이 자신의 베개를 집어들고는 그 길로 큰 한방에 냅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히 자신의 시아버지 옆에 벌러덩 누워버렸지요. 제 아들과 시시덕대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안방에 돌아온 시어머니가 눈을 커다랗게 흡뜨고 어처구니가 없어 했습니다. 아니, 시상에 도대체 이런 일이. 얘야, 넌 대체 내 시아비 옆자리에서 이게 무슨 꼴싸나운 추태이냐. 시어머니가 일갈하며 성을 내자 묘분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나, 어머님. 세상에 이런 일은 이곳 말고 신방에서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대바라진 묘분의 말에 시부부는 말문이 막히고
기가 차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묘부는 저녁상을 치우고 신방에 들어가면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선 이불에서 솜을 떼어내 신랑의 귓구멍까지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들으라는 듯 방구들이 꺼질세라 요란한 온우의 정을 나누었지요. 시어머니가 애타는 목소리로 문 밖에서 불러도 대답 따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천지가 요동치는 거나 뇌성병력의 음성만을 내던져주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기 좋게 불그락푸르락 꽤나 볼만하게 변하는 것이었답니다. 또 다른 어느 날 묘분이가 빨래를 한 줌 해치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작자가 또 부엌에서 아들을 목욕시켜주고 있었지요. 묘부는 당장에 뛰쳐들어가 목간통 물을 부엌 바닥에 쏟아붓고는 옆에 놓여있던 큼지막한 솥주걱으로 벌거벗은 신랑의 등을 찰지게 후려주었습니다. 신랑은 병든 닭마냥 꼼짝도 못하며 도망쳤고 묘부는 씩씩거리며 시어머니를 쏘아보더니 그날은 아예 저녁밥을 지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방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노기가 뻗친 얼굴을 한 채 내 인연 당장 보따리 싸서 나가거라. 하며 서슬퍼렇게 소리치며 악다구니를 놓았지만 묘부는 콧방귀를 끼며 대꾸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호되게 무시당한 시어머니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이 되어 그날 이후로 동네방네 바깥으로 쏘다니며 며느리 욕을 해대었지요. 허나 그간 그녀에게 시달릴 대로 시달렸던 동네 사람들이 어디 호응을 해줄 리가요.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그야말로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어휴, 저런 저 화상 같은 못된 여편네. 그렇게 악다구니를 놓고 하나 쫓아냈으면 됐지. 그 생글거리면서 또랑또랑한 새며느리마저 또 쫓아내려고 저 야단이라니? 에잉, 쯧쯧. 지 아들만 품에 감싸고 살 여편네가 그래 누구 잡으려고 괜히 며느리는 또 들이고 법석이람? 저 승질머리의 여지껏 견디는 새며느리만 불쌍치. 본전도 못 찾은 시어머니는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오기 일쑤였지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던 어느 저녁 시아버지가 묘분이를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랑방으로 건너가니 탁배기를 한 장 걸쳐 거나하게 불쾌해진 시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말했지요. 그래, 새아가. 내 요즘 참으로 너의 덕분으로 내 가슴속 40년 묵은 체증이 씻은 듯이 내려가는구나. 저 독불장군 여편네가 너에게 아주 꼼짝을 하지 못하니 이 내가 요즘 그걸 보는 재미에 산단다. 옛다, 이거 바꿔라. 시아버지가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집안의 곶간 열쇠 꾸러미였습니다. 어머? 아버님, 집안 살림을 저에게 맡겨주시는 것인가요? 아, 물론이다마다. 새아가 내 덕에 이 집안의 이치가 바로 서는데 내 당연히 너에게 살림을 맡기는 것이 지당한 법 아니겠느냐. 시아버지는 통쾌하게 웃으며 묘분의 등을 토닥여 주었지요. 묘분은 살쭉 웃으며 시아버지에게 큰절을 올리고는 아버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노라 당당히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이튿날 동이 트고 날이 밝자마자 시어미가 방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새아가 곶간 열쇠가 보이지를 않는구나.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설레발치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묘분이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곶간 열쇠는 제가 잘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셔요. 매매매야? 그 말에 눈이 뒤집혀 팔을 뻗고 달려드는 시어미를 묘분이가 슬쩍 뒤로 피하며 몸을 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풀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묘분의 뒤에 쌓아둔 거름더미에 철푸덕 처박히고 말았지요. 어머나, 어머님, 괜찮으셔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앙? 묘분이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끄끄대며 물었습니다. 힘으로는 젊디 젊은 이 새며느리, 그것도 왕년의 마을 사내들을 모두 제 수족처럼 부리던 부려시한테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걸음 더미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는 분한 마음에 발을 뻗고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아들도 시아버지도
누구 하나 나서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였지요. 집안의 서열은 이제 시어머니에서 바로 이 새며느리에게로 넘어온 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튿날부터 그야말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한겨울의 서리를 맞아 풀이 죽은 구렁이처럼, 또한 팔팔 끓는 물에 데친 시금치처럼, 흡사소금에 폭삭 절여둔 배추마냥 그 드세던 기가 팍 죽어버렸지요. 이후로 시어머니는 신랑과 묘분의 신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묘분은 자신의 승리를 달콤하게 만끽하며 이후로 집안의 살림을 알차게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신랑과의 운우 역시 꽃을 피워 그 이듬해 달덩이 같은 아들과 토끼 같은 딸을 연달아 얻으며 집안의 웃음꽃까지 안겨주었지요. 이후로도 묘부는 어린 시절의 치기 어린 행실과 담을 쌓고 가정을 충실히 돌보며 신랑을 내조하여 재본가의 궁핍함까지 덜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살림살이를 불리게 되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 고약하던 시어머니를 감화시킨 이 묘분의 강단과 실행력을 칭찬하기에 이르렀답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터전을 잡은 마을에서는 아낙네들 모두의 귀감을 얻어 묘분은 이후로도 풍성한 곳간을 채워나가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우리 마님들과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